데카메론. 학자를 농락하다 알몸으로 나무 위에 올려진 젊은 부인. 약간 잘난 체를 하기는 했지만 대단히 아름답고 말씨도 우아하며 재산도 상당히 많은 엘레나라는 이름의 젊은 부인이 피렌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어 소위 미망인이 되었는데 스스로 고른 미남이며 기품도 있는 어느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다시 시집을 간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살필 필요 없이 신복 하녀의 주선으로 그 청년과 가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귀족으로 파리에 오래 유학 중이던 리니엘이라는 청년이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다른 학자들처럼 자기의 학문을 돈벌이를 위해 팔아먹으려 하지 않고 사물의 원리나 도리를 깊이 파헤치려는 것으로 실로 귀족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적 정신과 학식으로 인해 크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심오한 이치를 터득하는 일보다 사랑의 포로가 돼 버리는 일이 한 발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산책길에 축제의 행사를 구경하러 갔던 이 엘레나라는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이 눈앞에 나타난 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피렌체에서 미망인이 그러듯 검은 옷을 입은 차림이었지만 이제까지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요염한 여성은 처음 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신께서 그녀의 보드라운 알몸을 껴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행운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신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한 물건을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녀를 기쁘게 하는 사랑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젊은 부인은 남자가 바라보아도 눈을 내리까는 짓을 하지 않았고 보통보다 더 호들갑스럽게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고 있어 은근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리니에리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마음속으로 오늘 이렇게 나온 게 헛걸음은 아니군.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봉을 잡은 모양인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추파를 던져 그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었는데 가능한 한 많은 사나이들을 미모로 붙잡아 둘수록 자신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준 자는 그 느낌이 한결 더 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총명한 학자는 철학적 사색을 내던지고 온 마음을 그녀에게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알아내자 그녀의 마음에 든 것이 틀림없다는 자신을 갖고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녀는 자기 가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를 무척이나 반기는 듯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학자는 그녀의 하녀와 접근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부인과의 사이를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하녀는 쾌히 승낙하고 부인에게 이야기하니 그 말을 들은 부인은 깔깔대면서 말했습니다. 그 양반은 파리까지 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돌아왔는데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너 알겠니? 아니, 좋아. 그 양반이 원하는 것을 저 보자꾸나. 다음에 너더러 뭐라고 하거든 당신 이상으로 마님이 당신을 사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렴. 거기에 덧붙여 마님은 체면상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부인네들에 대해서도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해라. 만약에 그분이 세상 평판대로 현명한 분이라면 나를 한결 깊이 생각하게 될 터이니까. 정말 앙큼스러운 나쁜 여자인데 그녀는 학자를 괴롭힌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녀는 다음에 학자와 만났을 때 부인이 말하던 대로 전했습니다. 학자는 크게 기뻐하며 열심히 하녀에게 중간 역할을 부탁하고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며 법석을 떨었지만 모두가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회답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오랫동안 잡아당겼다 늦추었다 해가며 애를 태웠던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이 일을 자기의 애인에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몹시 화를 내면서 눈에 보이도록 질투의 빛을 나타냈는데 그녀는 이런 일로 자기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을 알리고 한편 너무 끈덕지게 학자가 졸라대 하녀를 시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님은 당신의 사랑을 잘 알고는 있지만 워낙 바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겨를이 이제껏 없었단데다. 오는 크리스마스 날에는 같이 지낼 수 있느니 별일 없으시면 크리스마스 날 밤에 우리 집 앞마당으로 오면 마님도 되도록이면
일찍 앞마당으로 나가실 것이라고 전해라. 학자는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은 마음으로 정해준 때에 부인의 집으로 갔으나 하녀가 나와 안마당으로 안내하고 문을 잠갔기 때문에 그는 혼자 우두커니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연인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미리 생각해둔 방법을 털어놓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처구니 없게도 시샘하고 있는 그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다루는가를 잘 좀 보세요. 연인은 이 말을 듣자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는데 그 전날 큰 눈이 내려 온 세상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마당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학자는 벌써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제 곧 따뜻한 방에서 쉬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는데 부인은 이윽고 연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침실로 갑시다. 그리고 당신이 질투하는 그 사나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심부름시킨 하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들창으로 내다봅시다. 두 사람은 들창께로 가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안마당을 바라보았는데 다른 창에서 하녀가 학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니에리님, 마님은 정말 미안하게 여기고 있어요. 글쎄 오빠 되시는 분이 하필 오늘 저녁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껏 이야기하시다가 식사를 같이 드셨는데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는군요. 하지만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마님은 아직 앞마당으로 나오시지 못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나오실 줄 압니다. 마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게 해드려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손님이 돌아가시어 내게로 오시게 되기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시도록 잘 말씀드려요. 하녀가 창문을 닫고 자러 가자 부인은 연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당신이 질투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저렇게 앞마당에서 다 얼어빠지게 됐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풀어진 연인과 함께 침실에 들어갔고 가엾은 학자의 흉을 보고 웃고 하면서 오래오래 육체의 활락을 취했습니다. 학자는 걸터 앉을 자리도 추위를 막아 볼 데도 없었으므로 몸을 녹이기 위해 이리저리 안마당을 돌아다녔고 부인의 오빠가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부인이 문을 열어주러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곤 했지만 헛된 기대로 끝났는데 부인은 한밤중까지 연인과 즐기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학자 양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양반의 학식과 내가 당신에게 품은 사랑과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전번에 내가 한 말을 불쾌하게 생각한 당신의 그 마음을 저 분을 괴롭히고 있는 추위가 말끔하게 씻어주지 못했나요? 왜 씻어내지 못했겠소? 내 사랑하는 귀여운 사람,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행복 바로 그것이고 휴식이며 희망의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증거로 1000번만 키스해주세요. 그러자 젊은 연인은 부인을 꼭 끌어안고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도 더 키스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사랑의 유희를 즐기다 이윽고 부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일어나 보세요. 내 새 연인이 하루 종일 나 때문에 태우고 있다는 사랑의 불이 그만 꺼졌는지 어쩐지 보러 가시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일어나 아까 그 창으로 다가가서 안마당을 내려다보니 학자 선생은 너무나 추워 이빨을 마주치면서 이빨 소리에 맞춰 이제껏 보지 못했던 템포로 눈 위에서 탭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문 근처까지 가보십시다. 내가 말을 걸 테니 당신은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그냥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녀는 살그머니 침실 문을 열고 안마당으로 통하는 문께로 내려갔고 문을 열지 않고 틈에 입을 대고서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학자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만 생각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입구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천연덕스럽게 아직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고 너무 추우니 안에 들여보내주기라도 하라는 학자에게 문소리가 크게 나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학자는 부인에게 빨리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인의 연인은 이런 수작을 보고
몹시 기뻐했고 부인과 침실로 돌아가 밤새도록 사랑의 환희를 맛보고 학자 선생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엾게도 그 젊은 학자는 마치 황새처럼 이빨을 마주 쪼고 있었지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때려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나갈 구멍이 없나 두리번거리며 근처를 살펴보았는데 전혀 가망이 없음을 알자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저주했습니다. 부인의 악랄함을 욕하고 밤이 긴 것을 한탄하고 자기의 경솔함을 후회함과 동시에 부인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느끼면서 오랫동안 품어온 뜨거운 연정은 잔혹하고 격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갚음을 해줄까 하고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그녀를 갖고자 원했던 열망 이상으로 세찬 복수심에 쫓겼던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밤이 밝아오며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부인이 전하는 말을 갖고 하녀가 내려와 약 올리는 듯한 말을 하며 가운데 뜰로 들어가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학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무리 위협해 본들 상대방에게 약점밖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하려는 격한 화를 가까스로 가슴속에 밀어넣고 평온한 목소리로 조금도 화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는 온몸이 꽁꽁 얼어 집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몸을 내던져 잠들어 버렸는데 잠을 깨고 보니 손발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서 몇몇 의사를 불러 동상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곧 그의 신경을 낫게 하고 건강을 도로 찾게 해주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기운이 나자 증오의 빛을 애써 감추고 전보다 더 그 미망인을 사모하는 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윽고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미망인의 사랑을 받던 청년이 그녀의 사랑 따위는 거들 떠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를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즐겁게 할 만한 일은 일절하지 않아 부인은 눈물로 지새며 비탄 속에 빠져 몸도 마음도 시들어가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몹시 충성스러웠던 하녀는 연인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부인을 위로할 좋은 방법을 궁리하던 중 학자가 근방을 지나가는 것을 보자 문득 어리석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젊은 연인이 그녀를 다시 사랑하게 되려면 무슨 강신술 같은 것을 하면 좋을 텐데 학자는 그 방면 대가임이 틀림없을 테니 그에게 부탁해 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녀는 곧 자기 생각을 주인에게 이야기했고 영리하다고 할 수 없는 부인은 당장 그에게로 가서 강신술을 해주면 사례로 그가 원하는 바를 남김없이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학자는 하녀의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악녀에게 엄벌을 내릴 기회가 마침내 왔다고 생각하며 하녀에게 부인을 직접 만나 그 방법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산타루치아 델 프라에서 부인과 학자가 만났는데 그녀는 학자를 거의 죽게 만들었던 일은 잊어버렸는지 오로지 자신의 일과 자신의 영혼만을 호소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인, 나는 파리에서 강신술을 배웠고 그런 만큼 그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법은 바로 당사자가 해야 되며 그것을 행하는 데는 한밤중에 호젓한 장소에 가서 다만 홀로 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담한 마음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런 일을 과연 당신이 해낼 수 있을는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군요. 사랑이 이다지도 나를 못 견디게 하니 실수로 나를 버린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서 내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학자는 부인에게 해저문 뒤에 홀로 알몸이 되어 여울에 들어가 자신이 만들어준 인형과 7차례 목욕을 한 후 알몸 그대로 나무 위나 빈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인형을 들고 자신이 써준 기도문을 7번 외우면 아름다운 두 아가씨가 곁으로 다가올 테니 그녀들에게 소망을 말하면 연인이 부인에게 용서를 빌고 마음이 편치 않겠다고 맹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이것을 듣자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벌써 사랑하는 연인을 가슴에 껴안은 것 같은 기분이 되었는데 발 디르노에 자신 소유의 농장이 있고 강변이 바로 곁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울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탑도 있다고 했는데 학자는 부인이 말한 장소와 탑을 잘 알고 있어 만족스럽게 생각해 소망이 이루어지면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학자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는데 학자는 자기 계획대로 일이 실현될 것 같아 기뻐하며 마술의 글자를 새긴 인형을 만들고
아무렇게나 기도문 두어 줄을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하여 알맞은 때에 그것을 부인에게 보냈고 그날 밤에 자기가 명령한 일을 즉시 행하도록 지시한 후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하녀를 데리고 자기의 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 탑 근방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부인도 하녀를 데리고 자기 소유의 농장으로 갔고 밤이 되자 침대에 들어가는 체하고 하녀를 먼저 자게 한 다음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아르노 강가의 탑이 있는 근방으로 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야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바스락 소리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옷을 벗어 풀숲에 숨기고 인형을 손에 든 채 7번 목욕했습니다. 그런 다음 알몸 그대로 손에 인형을 들고 탑을 향해 걸었는데 학자는 한밤중이 되자 탑 옆에 버드나무 숲속에 하녀와 같이 숨어 그녀의 거동을 일일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발가벗은 알몸으로 자기 곁을 지나갈 때 밤의 어둠 속에 부인의 새하얀 몸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룩한 젖가슴이랑 그 밖의 부분을 어둠 속에서나마 볼 수 있어 그 아름다움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동정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몸이 달아오르며 축 늘어져 있던 것이 빳빳하게 일어나 그만 그 자리에서 튀어나가서 알몸을 부둥켜 안고 욕망을 채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복수의 틈바구니에 끼어 자칫 욕망 앞에 무릎을 꿇을 뻔도 했지만 자기가 놓인 입장을 생각하고 어떤 모욕을 자기가 받았던가에 생각이 미치자 다시 세차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정과 욕정을 물리쳐버리고 단호한 결의로 그녀를 지나쳐 보냈는데 부인은 탑 위에 올라가자 북쪽을 향해 학자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는 이윽고 탑 안으로 숨어 들어가 부인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가만히 떼어냈고 부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은 기도문을 7번 외우고 두 사람의 아가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는데 꽤나 오래 기다렸지만 아가씨들은 나타나지 않고 벌거벗은 몸에는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학자가 그녀에게 말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부인은 자신이 그에게 한 것처럼 자신을 골탕 먹이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날이 완전히 새기 전에 탑에서 내려오려고 했지만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고 한참 뒤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 복받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학자의 짓이라고 짐작이 갔기에 그제야 그를 욕보인 일을 후회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자를 함부로 믿어버린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서 내려갈 방도는 없는가 주변 살펴보았지만 아무 길도 없다는 것을 알자 다시 몸부림치도록 흐느껴 울며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는 동안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 한쪽에 다가가 심부름을 시킬 만한 양치기 소년이라도 지나가지 않나 둘러보고 있으려니 나무 밑에서 졸고 있던 학자가 잠이 깨어 그녀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아가씨들이 그래 오셨던가요? 부인은 그를 보고 목소리를 듣자 다시 흐느껴 울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탑으로 올라오셨으면 좋겠다고 애원했는데 학자는 아래에서도 충분히 들리니 말씀하시라고 정중하게 대꾸했습니다. 부인은 탑 위에서 엎드리고 있었지만 겨우 얼굴을 쳐들자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만하면 충분히 안갚음을 했으니 자신을 가엾게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학자는 독한 마음으로 자기가 받은 모욕을 되살리기도 해보고 부인이 울며 호소하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잠시 마음속으로 쾌감과 연민의 마음을 짓씹고 있었습니다. 쾌감이란 바라고 바라던 복수의 기쁨이고 연민의 마음이란 불쌍한 자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그의 마음이 움직여 느낀 슬픔이었는데 인정은 복수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부인, 겨울밤, 당신 집 앞마당에서 이빨을 마주치며 눈을 짓밟고 미친 듯이 헤매는 나를 불쌍하다고도 생각지 않고 알몸으로 두 팔에 안겨있던 그 사나이에게 부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스스로의 죄로 인해 받는 벌에서 구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지성에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당하는 슬픔을 놓고 인간다운 감정을 지닌 인간을 희롱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학자를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자, 이제는 지난날에 당신이 나를 우롱하는 일에 성공한 것처럼 여기서 뛰어내리는 일에도 성공해 보십시오.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진 부인은 학자의 말이 참혹한 죽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소리내어 울었고 학자는 웃음을 터뜨렸고 벌써 9시도 지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려. 옷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져오지요. 여기서 내려오도록 해드리지요. 부인은 그 말을 믿고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아 옷을 벗어놓은 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학자는 탑 밖으로 나와 하녀에게 탑 곁에 꼭 지키고 있으면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친구 집에 가서 천천히 식사한 다음 때를 보아 침대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남겨진 부인은 덧없는 희망에 얼마간 기운이 나서 몸을 기울인 채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생각에 잠겨 때론 울면서 또 옷을 가져다 준다는 학자의 약속에 밝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때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면서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터라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정오가 되어 내리쪼이는 태양은 그녀의 연한 살갗과 머리를 공격해 살갗이 탔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 쓰리고 아픈 통증에 그녀도 고난 잠을 깨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불에 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니 움직일 때마다 된 살갗이 입을 벌려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프고 눈이 쏙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탑 위의 평평한 바닥이 몹시 뜨거워져 서 있을 자리도 없게 되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울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더러 파리와 등해가 앵앵거리며 몰려들어 그대로 드러난 살갗에 앉으니 마치 송곳이 콕콕 찌르는 것 같았는데 쉴 새 없이 팔을 들어 그것들을 쫓으면서 운명과 배신한 연인과 또 학자를 저주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에 떨면서 쓰라린 꼴을 참다 못해 마침내 일어나 목이 찢어져라 하고 소리를 질러 구원을 청하려고 사람 그림자라도 보이지 않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녀는 운명의 손을 운명의 소리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농부들은 심한 더위를 피해 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돋우어 목마름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더하게 했고 멀리 숲이나 나무 그늘과 집이 보였지만 모두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괴로움의 씨앗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움에 시달리고 파리와 등해에 물려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려 살갗은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고 옹두꺼비 형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동물을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인은 이제 희망도 기대도 버리고 이대로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지만 학자는 벌써 4시 반도 지났기에 일어나 부인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꼴을 보려고 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하녀를 식사하러 보냈는데 부인은 그가 왔다는 것을 알자 심한 고통으로 숨이 끊어지게 되었으면서도 입구 쪽으로 와서 앉아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니에리님, 이제 당신은 충분히 내게 복수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숨이 끊어지는 괴로움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서 위에 올라오셔서 더 이상 내 몸과 마음의 죽음에 고통을 주지 마시고 그만 죽여주십시오. 학자는 그 목소리로 미루어 그녀가 완전히 지쳤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일부분이지만 몸뚱이가 화상을 입은 것도 보여 동정하는 마음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부인은 타는 것 같은 더위에서 노연하지 못한다는 것에 절망하며 괴로운 듯이 가운데로 돌아갔고 고통스런 나머지 흐느껴 울며 자신의 불행과 목마름으로 몇 번이나 숨이 끊어지는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되자 학자는 이쯤 하면 그녀를 충분히 골려주었다고 생각해 부인의 옷을 가져오게 하여 하녀의 망토에 싸서 부인의 집을 향해 가자 하녀가 초조한 모습으로 말도 없이 입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학자는 하녀에게 옷을 전해주며 가고 싶거든 주인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하녀는 주인의 옷이었으므로 부인이 죽은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소리를 지를 뻔했고 울며 불며 옷을 갖고 탑 있는 데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운이 나쁘게도 부인 소유 농장의 농부가 2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려 돼지를 찾으려고 학자가 가버린 탑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어디 있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으려니까 어디선가 숨이 끊어질 듯한 가냘픈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탑 옆에 비탈길로 올라갔습니다. 농부는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고 부인은 소작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름을 부르며 하녀에게 가서 이리로 오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작이는 사다리를 가져다 똑바로 세워놓고 칡덩굴로 꽉 비끄러맸는데 그때 하녀가 탑 아래로 와서 공손한 말씨를 쓸 겨를도 없었던지 손바닥을 탁탁 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고 마님 어디 있어요? 아이고 너냐? 나는 이 위에 있다. 울지 말고 어서 내 옷 가지고 올라오너라. 하녀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기운이 나서 소작인이 세워놓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고 그의 부축을 받아 탑 위에 다다랐습니다. 한데 주인이 인간의 몸뚱이라기보다 마치 타다 만 제목처럼 몰골사 나온 모습으로 뒹굴고 있는 것을 보자 자기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면서 주인 위에 엎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은 울지 말고 어서 옷을 입혀달라고 말했고 하녀와 자기 앞에 서 있는 소작인 이외에는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작이는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하고 걷지 못하는 부인을 부축해 탑 아래로 데리고 내려왔는데 마음씨 나쁜 하녀는 사다리를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소작이는 부인을 풀밭 위에 가만히 뉘어놓고 하녀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보러 갔는데 허리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자 마찬가지로 풀밭으로 데려다가 부인 곁에 앉혔습니다. 부인은 자기의 불행 위에 다시 하녀의 허리뼈가 부러지는 재난이 겹치자 그녀의 힘도 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소작이는 너무 애처로워 위로할 말도 잊은 채 자기도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는 서산해지려 하고 이런 곳에서 밤을 맞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그는 슬픔의 나락에 빠져 있는 부인의 동의를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두 형제와 아내를 불러 커다란 한 장의 널빤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녀를 널빤지에 태우고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 부인 쪽은 약간의 물을 얻어 마시고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아 이윽고 원기를 되찾게 되자 소작이는 그녀를 껴안아 일으켜 침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작인의 아내는 물에 축인 빵을 대접하고 옷을 벗겨 침대에 민 다음에 부인과 하녀를 그날 밤 안으로 피렌체에 있는 부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부인은 자기와 하녀에게 일어난 불상사를 실제의 사건과는 다르게 이야기로 꾸며 형제 자매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술에 걸렸었던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를 데려와 부인은 비명을 올릴 정도의 아픔과 괴로움을 맛보는 곤경을 치렀지만 의사들은 고열과 거기에서 생긴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해주었고 허리뼈를 다친 하녀도 마찬가지로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 뒤로 부인은 연인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속이거나 사랑하는 일을 신중하게 다뤘는데 학자는 하녀가 허리뼈를 다쳤다는 말을 듣고 이제야 완전히 복수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총명하지 못했던 부인은 학자도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악마의 꼬리가 어디에 달려있는가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르고 사람을 우롱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놀리거나 할 때는 특히 학자에 대해서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학자를 농락하다 알몸으로 나무 위에 올려진 젊은 부인 이야기였습니다.